통다 통통. 제주로 출발. 대문 밖을 막 나서는데 어디 가요? 하고 아내가 달려나왔다. 마포강에 빠져 죽으라고 했잖아. 배비장은 얼떨결에 이 말이 나왔다. 내가 빠져 죽는다고 했지 당신 보고 빠져 죽으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둘이 함께 가서 다 빠져 죽자고. 배비장이 아내의 손을 잡아 끌자 아내는 엉엉 울며 말했다. 이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그럼 우리 둘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강물에 빠져 죽어야겠군. 은근슬쩍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한 배비장은 아내를 구슬렀다. 내가 제주에 가서 3년 안에 돌아오면 별의별 물건을 다 구해다 줄게. 거기엔 요상한 보석이 많아. 그러니 어머니를 안심시키라고 하였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당신이 제주에 가서 여자한테 홀려 마포 땅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절대로 그러지 않어. 새끼손가락 깨물어서 약속의 글을 써줄까? 배비장이 깨물듯이 입에 새끼손가락을 넣자 아내가 기겁을 하고 말렸다. 알았어요. 선물도 싫고 아무것도 싫으니 꼭 3년 안에 돌아온다는 약속만 지키세요. 그러면 어머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 당신은 나만 믿고 살잖아. 나 문비장 만나고 일찍 들어올게. 나는 이 세상에서 여자라면 당신밖에 몰라. 내 성격 알잖아. 알지요. 당신은 여자를 돌같이 하찮게 보시지요. 이렇게 하여 배비장은 아내는 물론 어머니에게도 허락을 받았다. 드디어 섣달 초순에 신임 제주 목사 김경 일행이 한양 땅을 출발했다. 일행은 김경을 비롯하여 비장 6명과 하인 2명이었다. 김경이 탄 말을 동자가 고삐를 잡고 나아갔다. 배비장과 문비장은 파란 환옷을 입고 번거지를 썼으며 환도를 찼다. 배비장뿐 아니라 비장 모두가 집에서 꺼리는 길을 떠난 것이다. 그 집에서는 우리가 죽을 대로 가는 줄 알아. 제주는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먼 곳인 줄 알아서 그래. 더욱이 배를 타고 가야 하잖아. 비장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 사실 제주는 한양에서 생각해 볼 때 엄청나게 험하고 먼 곳이었다. 일행은 한강 나루를 건너 관악산을 끼고 나아갔다. 이때 배비장과 문비장은 집에서 겪은 악몽에서 깨어나듯 말했다. 왜 하필 우리가 이렇게 추운 계절에 벼슬을 얻어 고생을 해야만 하나? 어쨌든 벼슬하니까 좋잖아. 자네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하지만 나는 3,000냥이나 내놓았어. 그것도 아내 몰래 가지고 나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그게 어디 자네 돈이야? 새우가 자네 아버지에게 갖다 준 돈이지. 두 친구는 농담을 하며 가다가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웠다. 오줌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을 보면 날씨가 얼마나 추운가를 알 수 있었다. 자네 부인도 여자 타령을 하든가? 배비장이 물었다. 응, 제주에 가서 미인에게 홀랑 반할까봐 그게 걱정인가봐. 문비장, 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여자 보기를 돌처럼 하찮게 보고 살았잖는가. 그렇지만 한양에서는 메주덩이처럼 생긴 여자만 보아서 그래. 제주 여자들은 그 미인이고 여우꼬리가 9개 이상 날려서 사내들은 저도 모르게 빠졌던데. 그럼 우리 이렇게 하세.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여우 같은 여자에게 홀리면 몽둥이로 뜸질하기로. 좋아! 사실 배비장이나 문비장은 술만 좋아했지 남의 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터였다. 어디 두 비장뿐인가? 배비장과 문비장도 그렇거니와 다른 비장들도 연방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 아내에게 제주에 가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밤새도록 주의를 받은 게 틀림없었다. 제주에는 정말 미인들이 많을까? 돌멩이만 많고 바람만 거센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일행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일행은 안산현에 닿아 점심 식사를 하였다. 김경은 굶기를 밥 먹듯 한 사람인데도 입맛이 없다고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첫날은 수원 도호부까지 갈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부지런히 갈 길을 재촉했으나 겨울 해가 짧아서 마음만 급했다. 발달산에 이르렀을 때 해가 서산으로 꼴깍 넘어갔다. 김경은 말을 멈추고 공방을 불러 일렀다. 너의 소임은 숙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각 비장들이 맡은 임무를 연습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나리, 우리는 역관에 들어 자면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역관까지 못 가면 도중에서라도 자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숙소를 알아보아라. 김경이 말하자 공방은 저 혼자 뭐라고 투덜거리며 숙소를 찾아갔다. 다음에는 형방과 병방을 불러 일렀다. 너희는 숙소에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술라를 돌아야 하느니라. 형방인 문 비장이 놀라 김경에게 물었다. 하오면 저희는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비장이옵니까? 잠이란 꼭 밤에만 자는 게 아니잖느냐. 두 비장은 김경 앞을 물러나서 어이가 없다는 듯 불평을 하였다. 우리가 얻은 벼슬자리는 잠도 못 자는 비장이잖아. 아고 누구는 자고 누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나? 개, 돼지, 가축도 밤에는 잠을 재워야 하는데. 이때 배 비장이 그들의 불평을 듣고 말했다. 이 맹꽁이들아, 둘이 번갈아가며 자면서 술라를 돌면 되지 않나? 그제야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화가 난 문비장이 갑자기 배 비장을 소리쳐 불렀다. 예방! 이 사람이 어젯밤에 마누라 얻어맞아서 머리가 돌았나? 왜 소리를 팩팩 질러? 형이 부르면 얼른 예 해야지. 뭐? 네가 어째 내 형이야? 나는 형방이니까 형이고 자네는 예방이니까 예 해야지. 이때 김경이 배비장 옆으로 와서 일렀다. 배비장은 예방이니 무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하느니라. 목소리도 크게 내지 말고. 문비장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것 봐. 예방은 어린애가 불러도 예 해야 돼. 이날 밤 숙소에 든 김경은 6명의 비장들에게 각자 맡을 소임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밖으로 나온 배비장과 문비장이 말했다. 벼슬 같은 거 하지 말고 살 걸 그랬나 봐. 까다롭게 일일이 간섭을 받아야 하니 말이야. 싫으면 나하고 도망쳐서 마포 강가에 가 새우젓 장사나 하며 살자고. 그렇지만 두 친구는 고생을 참고 이겨나가기로 약속했다. 공방은 여기저기 알아보고 신임 제주 목사 일행이 묵어갈 숙소를 마련했다. 골목의 여염집인데 보잘것없었다. 김경이 탄 말이 들이닥치자 여자들이 엎어질 듯이 황급히 나왔다. 어허, 그 걸음걸이가 그게 뭐냐? 제주 목사나리 앞에서 요망스럽고 방정맞게 굴다니. 배비장이 예방의 소임을 맡아 호통쳤다. 예방은 쓸만하구나. 문비장이 이죽거렸다. 그러자 신바람이 난 배비장이 주인을 불러 물었다. 방 안에 쥐가 드나드는가? 아이고, 아닙니다. 조사해 보아서 쥐똥이 한 개라도 발견되면 볼기를 맞을 것이니 방마다 깨끗이 청소해 놓으렸다. 예. 이윽고 배비장은 깨끗하고 좋은 방으로 김경을 모셨다. 그런 다음 주인을 불러 침구와 재떨이와 타고 따위를 마련해 놓았다.
그 저녁상은 여인들에게 마련하라고 일렀나이다. 배비장이 말하자 김경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배비장은 어찌 그리 예방의 소임을 잘하는고. 아버님이 서강나루에서 수십 년간 새우젓 장사를 했사옵니다. 새우젓을 떼어가려고 지방 유지들이 하인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때 보고 배운 것입니다요. 이리하여 김경은 배비장을 신임하여 항상 곁에 두었다. 배비장이 일행인 동자를 불렀다. 너는 항상 내 입을 쳐다보며 살아야 하느니라. 뭐 이상하다. 사또나리 곁에만 줄줄 따라다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리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니 너 또한 자연히 사또나리 옆에 있게 되는 셈이니라. 니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하시면 나리인지 예방비장인지 헷갈립니다. 조동아리, 어서 가서 요강 가져와. 동자가 주인에게 말해서 논요강 하나를 가져왔다. 배비장이 동자에게 꿀밤을 먹이며 말했다. 요 맹추야, 하나만 가져오면 어떡해? 둘은 가져와야 고추에서 나오는 것하고 똥구멍에서 나오는 것하고 따로따로 받아낼 게 아니냐. 시방 배비장께서 나리고추라고 하고 나리 똥구멍이라고 하셨죠? 내가 말을 잘못했다. 고추가 아니라 고추님이고 똥구멍이 아니라 똥구멍님이니라. 그래도 듣기 안 좋은데요? 고추님은 그런대로 애교스럽지만 똥구멍님은 한자로 항문님이라 하십시오. 참, 너는 천자문은 떼었나 보구나. 나는 중간까지 가다가 항문 직전에서 그만두었다. 한데 다음에 가져온 요강은 사기요강이었다. 배비장은 그것을 받아 문 밖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렁, 사기요강 깨지는 소리에 모두 나와 보았다. 그 왜 이리 소란하냐? 김경도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동자가 울듯한 표정으로 고해 바쳤다. 배비장이 요강을 가져오라고 해서. 동자에게 꿀밤을 먹인 배비장이 점잔을 빼며 말했다. 순놈을 가져와야지. 니놈이 암놈을 가져오니까 동댕이 치지. 요강도 암놈 순놈이 있습니까? 논요강은 순놈이고 사기요강은 암놈이니라. 아이고, 네, 그럼 논요강을 대령하겠습니다요. 자고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하고 여자가 쓰는 물건은 더욱 조심해야 하느니라. 김경은 배비장이 제법이다 생각하고는 문을 닫았다. 동자가 논요강을 가져오자 그것을 가지고 김경이 묵을 방 안에 갖다 놓고는 커다란 방석으로 돌돌 말아 싸놓았다. 사또나리, 항문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쓰십시오. 한데 왜 방석으로 감았느냐? 그냥 놓아두면 차가워서 항문님이 놀라 똥님이 안 나오십니다요. 우리 비장 중에 효자 하나 났구나. 소임을 다 마친 배비장은 동자를 불러 조끼 주머니에서 연뭉치 한 개를 꺼내주었다. 이게 웬 겁니까? 우리 마누라가 잔뜩 싸준 데서 조금씩 떼어놓고 다니는 게다. 혹시 여자를 보면 엿먹고 정신 차리려고. 저는 여자한텐 정신 팔리지 않지만 어른이 되면 정신 차리라고 먹겠습니다. 이때 김경이 문을 열고 말했다. 배비장은 소임을 훌륭히 해냈으니 가서 푹 자고 형방을 대령하라. 문비장이 헐레벌떡 나타났다. 형방은 마루에서 내가 자는 방을 밤새 지켜라. 만약 생쥐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면 곤장을 맞으리라. 명령을 받은 문비장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어휴, 이럴 줄 알았으면 비장볕을 안 하는 건데.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아닙니다. 제 주둥아리가 잠깐 실수하였사옵니다. 만일 마루에 앉아 졸아도 네 들창코에 구멍이 하나 더 생길 줄 알렸다.
예. 문비장은 주인에게 새끼줄 한 다발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새끼줄로 숙소를 빙 둘러쳐 놓고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을 나무 판자에 써 세워놓았다. 쥐새끼라도 사또나리의 허락 없이 이 새끼줄 안으로 들어오면 벌금 10량을 내야 한다. 마루 앞에 서서 경비를 서던 문비장을 보고는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문비장은 은근히 부하가 나서 경고의 글 다음에 누구든지 형방을 보고 웃는 자는 몽둥이로 주둥이를 짓이겨 놓겠다고 써붙였다. 사또가 든 방 옆에서 비장들이 저녁을 먹었다. 그렇지만 문비장은 계속 경비를 섰다. 한데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예방! 문비장이 별안간 소리치자 밥을 다 먹은 배비장이 뛰어나왔다. 아참, 자네도 저녁을 먹어야지. 내가 대신 경비를 설 테니 들어가 저녁 먹고 나오게. 문비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다음 은근히 배비장에게 물었다. 자네, 정녕 내가 산신령 꿈을 꾸어서 산삼 캐면 1천냥 빚 대신 받겠나? 아무렴? 하면 내 밥하고 반찬을 내오게. 배비장은 주인을 불러 말했다. 작은 상에 밥 한 사발하고 반찬을 차려 내오시오. 이리하여 문비장은 저녁상을 받았다. 어서 먹게. 배비장이 권했다. 문비장은 수저를 들지 않고 입을 딱 벌렸다. 나보고 떠먹여달라고? 그래야 나는 경비를 설 것 아닌가? 문비장은 일부러 선체로 입을 딱딱 벌리고 배비장은 밥과 반찬을 입에 떠넣어 주었다. 뭘 그렇게 오래 씹어? 빨리 삼켜. 한 번 씹고 경비 서고, 한 번 씹고 경비 서고.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 이러다가는 밤새도록 먹어도 밥 한 그릇 다 못 먹겠다. 배비장이 화를 벌컥 내었다. 사또나리 경비서기가 그렇게 수월한 줄 아나? 네 손으로 먹든지 말든지 해. 배비장이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놓자 문비장이 얼른 말했다. 100살까지 사는 100년 묵은 산삼 안 받겠다. 이 말이지? 아니야, 받아야지. 그러면 얼른 다시 숟가락 들어. 문비장이 입을 딱 벌리자 배비장은 다시 숟가락으로 밥을 떠넣어 주었다. 빨리 좀 씹어 삼켜라. 한데 밥을 입에 문 문비장이 갑자기 벙어리가 된 듯했다. 왜 그래? 무슨 소리야? 문비장이 손으로 마시는 신용을 해서 배비장은 얼른 냉수 한 사발을 주인에게 청하여 입에 대주었다. 문비장은 또 손으로 마시는 신용을 하였다. 아이고, 이 배비장 오늘 밤에 문비장에게 죽어나네. 술 갖다 달라고? 문비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야, 슬슬 잘 넘어갔나? 저녁상을 물린 문비장은 아예 배비장과 술판을 벌였다. 서로 권커니 자커니 하면서 마루에 걸터 앉아 술을 마셨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신임 사또 김경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홀로 숙소에 앉아 있다가 문틈으로 마루를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경비를 맡은 형방이 예방과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은가. 술을 마셔본 지도 오래되었구만.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비장들이 마시는 술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배비장이 예방답게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소리를 방문에 대고 하였다. 그 사또나리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수청들 기생을 불러싸웁니다. 술상도 잘 차리라고 부탁해 놓았고요. 예끼 이놈,
칭찬을 할 줄 알았던 사또가 소리치는 바람에 배비장은 가슴이 절렁했다. 왜 그러시나이까? 여자를 멀리하려면 술부터 멀리하라고 했거늘. 부인마님께서 하신 말씀 맞죠? 네. 나리께서도 사또 연습을 하셔야 하옵니다. 저희만 비장 연습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소견이 들었사옵니다. 하여 기생을 불렀나이다. 사또 연습이라. 수천 기생을 마다한다면 사또가 되지 못하지. 김경은 속으로 은근히 좋으면서 못 이기는 채 했다. 이리하여 방 안에서는 사또가 기생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밖에 마루에서는 문비장과 배비장의 술판이 벌어졌다. 나리,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은 쥐입니다요. 술을 따르던 기생이 아뢰었다. 김경은 술김에 방문을 걷어차 열고 소리쳤다. 죽은 쥐가 없도록 잘 살펴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죽은 쥐란다. 아이고, 예. 문비장이 대답하고 얼른 방문을 닫아주었다. 배비장, 왜 죽은 쥐가 무섭다는 건가? 눈을 끔뻑거리던 배비장이 문비장에게 말했다. 산쥐는 처녀가 환생한 거래. 하면 쥐의 전생은 처녀라 이 말씀인가? 보통 처녀가 아니라 시집을 못 가서 한이 맺힌 처녀지. 그러니 그 쥐가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고. 으이구, 처녀 귀신? 처녀 귀신은 자네같이 생긴 들창코를 좋아해. 왜냐하면 코가 뻥해서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기가 좋거든. 비장, 그럼 쥐를 보아도 잡지 말아야겠네. 죽이면 처녀 귀신이 되니까. 저 쥐 아닌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우리가 한 말을 엿들었나 봐. 쥐 한 마리가 저쪽 기둥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사라졌다. 문비장은 사시나무 떨듯 했다. 둘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또 방문이 냅다 열리고 사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여기에 사또가 와서 묻기만 하면 처녀 귀신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니 처녀 귀신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배비장과 문비장은 쩔쩔매었다. 처녀 귀신은 고구마를 잘 가지고 다닌대.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한 배비장이 배가 아프다며 뒷간에 갔다. 남자 뒷간은 대문 밖에 있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비장이 오지 않았다. 얼마 뒤 문비장은 혼자 술을 마시다 무엇이 머리를 탁 때리는 바람에 소스라쳤다. 손으로 머리에 붙은 것을 떼어보니 군고구마였다. 이런...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배비장이 처녀 귀신은 고구마를 잘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한 터였다. 그렇지만 문비장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기왕의 경비를 서려면 처녀 귀신을 붙잡자. 그러면 사또의 총애도 받고 귀신 잡는 형방이라는 소문이 나서 높은 벼슬도 차지할 것 아닌가? 문비장은 몽둥이를 거머쥐고 고구마가 날아온 곳으로 주춤주춤 나아갔다. 대문 밖으로 나간 문비장은 소리를 지를 만큼 놀랐다. 무엇이 코를 후려 갈겼던 것이다. 이건 날고구마잖아? 틀림없이 처녀 귀신의 장난이라 싶었다. 한데 뒷간 옆에 딸린 헛간에서 군고구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처녀 귀신이 헛간에 숨어 있구만. 문비장은
젖먹던 힘을 다하여 몽둥이를 두 손으로 잡고 헛간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배비장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지 않은가. 그 좁은 방 안에서 여럿이 얽혀자는 것까진 좋은데 그 코를 골지 않나, 이를 갈지 않나, 제 다리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지를 않나. 하도 한심해서 여기에 들어와 모닥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잘까 했는데 그 고구마 가마니가 보이지 뭔가. 그래서 구워 먹고 사려는 거였어. 두 친구는 고구마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새벽녘이 되자 기생이 대문 안에 있는 여자 뒷간에 가려고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왔다가 비명을 질렀다. 왜 그러느냐? 김경이 뛰어나왔다. 여기에 죽은 쥐가? 마룻바닥에 쥐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문비장은 경비를 안 서고 어디를 갔는가? 대문 밖 뒷간에 갔겠지요 뭐. 날이 죽은 쥐는 처녀 귀신이 된다 하옵니다. 안에서 가만히 들으니 배비장이 그런 말을 하였사옵니다. 그러니 시집도 못 가고 죽어 쥐가 되었다가 처녀 귀신이 된 이 쥐가 얼마나 불쌍하옵니까? 사또께서 돈을 듬뿍 주옵시면 소녀가 구슬하여 처녀 귀신의 원혼을 달래겠나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쥐를 본 사람에게 밤중에 처녀 귀신이 나타나 몸에 달라붙는답니다. 김경은 소스라쳐서 기생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많은 돈을 안겨주었다. 죽은 쥐는 기생이 주인과 짜고 아무도 없을 때 갖다 놓은 것이요. 처녀 귀신 원혼 어쩌고 한 것은 기생이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었다. 김경이 그것을 알 리 없었다. 그 뒷간에 간다더니 왜 안 가나? 너무 놀라서 똥이 쑥 들어갔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었다. 기생이 뒷간에 간다고 나은 것은 죽은 쥐를 주인이 갖다 놓았는지 살피기 위함이었다. 배비장과 고구마를 구워 먹다가 헛간에서 나온 문비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와 마루로 가보니 죽은 쥐 한 마리가 있었다. 문비장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헛간으로 달려갔다. 여보 배비장! 이 몽둥이로 처녀 귀신을 때려잡았어! 가보자고! 그 정말인가? 마루로 가본 배비장이 죽은 쥐를 보고 문비장을 칭찬했다. 그 잘했네! 처녀 귀신이 좋아하는 고구마만 먹으면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어떤 귀신이라도 잡을 수 있어. 그래, 제주 여자 귀신도 잡을 수 있어. 힘내자고. 두 친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볼을 비볐다. 김경 일행은 아침 일찍 출발했다. 이날 천안에 들러붙고 다음 날은 온양을 거쳐서 공주로 갔다. 또 공주에서 떠나 다시 전주에 이르렀는데 한양을 떠난 지 거의 한 일주일이 되었다. 일행이 남원 부근에 이르렀을 때 김경이 말했다. 여기에는 문안을 드릴 분이 계시다. 신임 관리가 높은 관직에서 물러난 정승판서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땐 꼭 들려 문안을 드리는 법도가 있었다. 일행은 관직에서 물러난 정승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 정승이 사는 곳은 산골이었다. 일행은 간신히 날이 어둡기 전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정승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한데 숙소가 워낙 작아서 김경 혼자 묵을 방밖에 없었다. 비장들은 각기 마을을 찾아서 잠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아, 이거 사또를 수청들 기생이 없어서 야단이네. 비장들은 걱정을 하였다. 벼슬이 높은 관리가 타양에 갔을 때는 잠자는 옆에서 시중을 드는 기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 법이 되어 있었다. 술도 따르고 이야기 상대가 되며 함께 심심함을 푸는 목적도 있으나 높은 관리가 혼자 자면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취해진 일이었다. 비장들이 수청 기생을 구하지 못해 걱정하자 김경이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마을에 들어가 너희들 잠자리를 구하여라. 그렇지만 비장들은 밤사이에 어른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청 기생을 꼭 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비장들은 김경의 잠자리에 들 여자를 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 채비를 뽑았다. 여기에 배비장이 턱 걸려들었다. 이거 처녀 귀신이 내 몸에 붙었나? 재수 옴 붙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깊은 산골이라 아무리 높은 관리라 하여도 수청 기생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을 성 싶었다. 다른 비장들은 모두 제 잠자리를 구하러 떠나고 배비장 혼자 걱정했다. 배비장은 돈으로 여자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과부가 된 여인 혹시 없소? 왜 그런 여자를 찾소? 질문을 받은 사람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여차하면 두들겨 패려고 작대기를 찾아 거머쥐는 주인도 있었다. 나는 비장으로 사또나리를 모시고 왔는데 그 방이 비좁아 따로 잠자리를 얻으려 하오. 기왕에 돈 주고 잠잘 바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도와주고 싶소.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제일 불쌍하지 않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배비장이 공손하게 보여 다 쓰러져가는 산밑 초가집을 가리켰다. 저기에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두 식구가 사오. 한번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오. 배비장이 가보니 늙은 할멈이 고개를 내밀었다. 할멈은 숙박비를 많이 준다는 바람에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배비장을 단칸방인데도 들어오라고 하였다. 돈을 많이 받은 할멈은 젊은 며느리에게 저녁밥을 지으라고 하였다.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밭 한 떼기나 살 만큼 이렇게 많은 돈을 왜 주시오? 그것은 잠자는 값, 밥값, 뒷간 사용료, 물값, 그 밖에 저에게 필요한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니조차 있기 어려운 우리 집을 도와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할멈은 며느리와 헛간에서 잘 테니 배비장 혼자 방 안에서 편히 자라고 하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헛간에서 잡니까?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 각자 옷을 입은 채로 누워 눈을 붙이면 날이 살 거라고 하였다. 저녁을 먹고 난 배비장은 윗목에서 벽 쪽을 향해 모로 누워 눈을 감았다. 며느리는 아랫목, 가운데는 할멈이 누웠다. 눈을 감고 자는 척하는 배비장은 젊은 며느리의 정신이 집중되었다. 저 과부를 업어다가 사또 수청을 들게 해야 할 텐데. 배비장은 일부러 코를 골며 잠든 척했다. 방 안은 몹시 컴컴해서 손끝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두 여자는 깊이 잠이 들었다. 배비장이 일부러 손을 뻗쳐보아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배비장은 다짜고짜 아랫목에서 자는 여인을 들쳐업고 나갔다. 여인이 반항을 하자 내가 준 돈 도로 내놓고 싶으면 소리치고 다 갖고 싶으면 가만히 등에 엎여 있으시오 하고 속삭였다. 준 돈 중에는 나리 수청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 가면 사또나리 팔다리나 주물러드리고 술이나 따라드리라고 일렀다. 여인은 배비장의 등에 죽은 듯이 엎여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배비장은 사또가 묵는 숙소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업어온 여인을 내려서 밀어넣었다.
사또나리 수청기생 대령입니다. 이 말을 한 배비장은 불이 나게 도망쳐서 두 여자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잤을까? 새벽녘에 어머니, 어머니 하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았다. 아, 불사. 밤중에 업고 간 여인은 젊은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할멈이었다. 분명히 젊은 여인이 아랫목에서 잤다. 한데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추워하니까 자리를 바꾼 것이다. 배비장은 화가 잔뜩 난 김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런, 이제는 비장 벼슬에서 쫓겨나 한양으로 올라가서 상것들과 새우젓 장사나 해야겠구나. 불이 죽어 한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할멈이 싱글벙글하며 돌아왔다. 그 사또나리께서 화를 안 내십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한 일이었다. 화를 냈다면 영락없이 벼슬자리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를 내긴요. 내 손목도 잡고 이불 속에 끌어들이기도 했는걸요. 어? 거짓말 같았다. 주구렁 할망구를 사또나리가? 밤중에 갑자기 남자를 만나게 되면 바르려고 이것을 항상 품속에 넣고 다닌다오. 할멈은 품속에서 무엇을 꺼내 보였다. 밀가루를 반죽한 거였다. 사또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피가 급하다며 뒷간에 가서는 요셉말로 크림을 얼굴에 바른 셈이었다. 주름살 걱정은 안녕이고 할멈이 안악처럼 보였던 것이다. 배비장은 배를 잡고 웃었다. 그리하여 사또께 들킬까봐 그 새벽에 슬며시 도망쳐 나왔구려. 잘 아시네. 와, 그러니 타양에 가면 여자를 돌같이 보라는 마누라 말이 100번 올래. 무슨 말을 내 귀에 들리지도 않게 중얼거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때 젊은 며느리가 훌쩍훌쩍 울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왜 우느냐? 제가 가서 고생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가셔서 시달렸으니까요. 시달리기는 무슨. 내 평생 동안 생전 처음으로 깨가 쏟아지게 놀고 왔다. 이 시어미가 전날 밤에 소방 맞고 아들 하나 키워 장가 들였더니 그 전쟁터야 나가 죽었지 않느냐. 너는 그런 시어미가 불쌍하지도 않던 남자 한 번 만났기로써니 배가 아프냐?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배비장은 젊은 과부와 늙은 시어머니가 티격태격하는 것을 보자 얼른 그 집에서 빠져나왔다. 사또의 숙소로 바람같이 달려가자 김경이 칭찬했다. 그 어디서 그렇게 곱사람 미인을 구했느냐? 한밤중이라 잘 보이지 않아 모르겠는데 몇 살이라고 하였나이까? 22. 왜, 들렸느냐? 아닙니다요. 저는 할망구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자, 이건 예방의 수고비니라. 사또는 배비장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다. 그 돈은 배비장이 과부 집에 쓴 돈의 배나 되었다. 날이 밝자 일찌감치 출발한 일행은 곡성과 화순과 장흥을 통과하여 해남에 다다랐다. 모두 감격스러워했다. 해남에서 하인이 신임 목사를 맞으러 와 기다리고 있었다. 김경이 서둘렀다. 하루속히 배를 구해 뱃길로 제주에 가야지. 하룻밤을 묵은 다음 배비장은 제주에서 온 하인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다.